자, 계속합니다. 61쪽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인데 거기 61쪽에 맨 위에 보면은 30조 1항이 있을 거예요. 30조 1항이 있을 거고 그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62쪽에 맨 상단부 양그룹 3번에 보면 30조 2항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자, 이것을 규정한 법조문이고 그 다음에 62쪽에 그 양가로 4번 한가운데 좀 있죠. 여기 보면 30조 제3항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보증 설정 의무예요. 보증의 설정 의무. 자, 이 관계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단원이다. 이 관계를 공부하는 단원. 다시 앞으로 갑시다. 30조 1항은 이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행위를 하다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는데요. 어떤 손해요? 재산상 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넘겨서 62쪽에 저 위에 30조 2항. 30조 2항은 시험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개공은 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다. 다른 사람한테 내 사무소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자가 중개 행위를 했고 재산상 손해 발생했다. 사무소를 빌려준 개공이 책임져야 한다. 특이한 법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개공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1항과 2항 두 가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범위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라. 첫 번째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협회 공제 가입해도 되고 법원에 공탁을 해도 된다.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그러면 손해 입은 의뢰인은 이 30조 1항과 2항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저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공인중개사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이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1항과 2항으로 발생한 손해만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그러려면 그 행위자는 누구여야 된다? 개공이어야 하는 거죠. 개공, 행위자는. 그리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이 둘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슨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자가 제3자예요. 제3자. 제3자와 개공이 같이 중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중개를 했는데 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 자, 이자는 개공도 아니고 내가 고용한 소공보조원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대판이에요. 너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61쪽 맨 위부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그 고용인이 아닌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번 작년에도 정답으로 출제된 거예요. 밑에 판례를 근거로 나온 법조문이 그 지문이죠. 개업공인중개사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음 2번 개공의 행위가 중개 행위가 아니었다면 역시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주의 볼까요?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 개공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개공은 무과실 책임지잖아요. 그러니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푸시는 거야. 근데 2번. 이번엔 누구의? 개공의 중개행위. 나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개공의 그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 이게 말장난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1번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지. 소공보조원인 경우는 개공은 자신의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을 져. 근데 내가 중개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나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근데 3번이 최근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개공이 직접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손해 입혔는데 이때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중개했는데 내가 고의과실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나 밑에 이제 중개행위 이걸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설명해주지 않고 전세를 중개하였으며 나중에 경매되어 피해를 재산상 손해 입었다. 그러면 개공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인 거잖아요. 이때 의뢰인은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돼? 근저당권을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설명서로 입증하는 거죠. 확인설명서에 근저당권이 안 적혀 있을 테니까 이걸 들고 개공이 찾아가죠. 손해배상해! 개공이 내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확인설명서에 써줄 때는 적어줬는데 오리발음이라 의뢰인이 뭐래? 이 사람이 거기에 당신이 서명 및 날인 이름 쓰고 하트 도장 찍었네. 하트 도장 7mm 30mm 찍었구만. 그랬더니 개공이 어디 다녀요? 어디 학원 다녀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미안해요. 손해배상 해줄게요. 라고 손해배상 합의서를 적어주거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아내거나 또는 화해 조서나 이런 걸 받아냈다 이거지. 이걸로 의뢰인은 협회 공제, 여기 가입했다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걸 이제 중개인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청구했더니 협회에서 지급을 거절하더라. 우리가 볼 땐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지급을 거절하면 내놔라고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협회와 의뢰인 사이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 공제금 내놔, 못 줘, 여기서는 중개행위야, 여기서는 아니야, 이런 결론, 이런 싸움이죠. 밑에 판례가 그거죠. 그래서 판례는 중개행위이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을 알려주죠.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X.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개공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유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지. 객관적 사유통념에 따라 판단해야지. 그래서 밑에 판례 첫 번째 건 A는 땅 주인이에요. 얘는 가기 개공이에요. 얘는 땅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개공이 얘를 데리고 와서 땅을 보여줘요. 어때? 마음에 들어? 했더니 마음에 든 당장 사달래. 당장 사줘요라고 의뢰를 했어. 근데 개공은 이제로부터는 땅을 팔아줘라는 의뢰를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는데 의뢰 받았다고 속이고 대리권 받았다고 속이고 갑과 비 간의 계약서를 써요. 매도인은 A의 대리인 개공, 매수인은 B, 이렇게 개공 이렇게 이제 계약서 써준 거죠. 그리고 돈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근데 협회는 두 가지 주장을 해요. 이제 공제금 청구한 거잖아 지금. 협회는 두 가지 주장을 해. 첫 번째는 이자로부터는 중개 의뢰를 받지 않았다.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중개가 될 수 있냐. 두 번째 이유는 거래대금을 들고 횡령하는 거. 횡령하는 것은 계약 체결 이후의 과정이니까 이건 중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은 자,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는 이 계약서 쓸 때의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는 이자를 사기칠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그걸로 보면 중개가 아닌데 근데 그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제3자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제3자 시각이 이걸 바라보면은 A로부터는 대리권을 받았고 B로부터는 중개 의뢰를 받아서 개공이 이걸 중개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거죠. 의뢰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냐 이거지 지금. 또 하나는 횡령한다. 계약 체결 이후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중개가 아니겠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 개공이 지금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잖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거래 대금을 횡령했다면 사회 통념상 사람들은 저 행위를 중개행위라고 인식하지.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중개행위의 범위 안에는 개공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체크하세요.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 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 오 이렇게 풀자면 돼요. 그 아래 있게 작년에 출제된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했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했는데 일부를 횡령했다. 이것도 사유통념상 중개행위로 당사자에게 자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지. 다 중개행위다 이거지. 그 다음 거는 전세 중개하는데 계약서 쓸 때는 근저당권이 없었거든요. 계약서 쓸 땐 근저당권 썼는데 그 임차인이 계약서 쓰면서 조건을 달아요. 잔금 때 근저당권 없어야 한다. 있으면 그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2배 물어주기를 한다. 그렇게 썼어. 잘 썼죠. 근데 잔금 때 보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이거 위약이니까 내놓으라고. 2배 내놓으라고. 그때 이제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내가 급해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오늘 그 전세금 잔금 받아가지고 다 대출금 막을게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임차인이 됐다고요. 내놔요. 그때 개공이 나서지. 자, 한 대잖아.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은행 가서 막을게. 좀 해봐. 근데 임차인이 됐다고요. 그때 이제 개공이 나서요. 임차인 당신 계약서 내놓으라고. 계약서에 써주죠. 오늘 이후로 너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뿅 갔어. 임차인이 아가씨였는데 내 인생이 날 책임지겠다는 남자가 처음인 거야. 그래서 사장님 책임지시라고. 그래서 계약 이행을 했지. 했고 이제 그 집주인하고 개공이랑 같이 은행 갔죠. 대출금을 막았어. 대출금을 막았는데 아직 근저당권이 말소가 안 됐다는 거죠. 대출금 받았다고 바로 말소되는 거 아니고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튀어버린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개공에게 책임을 물었죠. 그 집이 경매거든요. 책임지라고. 사장님 나 데리고 살으라고. 근데 사장님 개공이 뭐래.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그래? 싫어. 그때 이제 판사님은 책임지래서 말랬어?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왜?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네가 그런 말을 써주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거지. 책임지겠다는 말도 중개행위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판사님 읽어봅니다. 임대차 알선했는데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지급이나 목적물의 인도나 확정이제 취득이나 판사님이 예를 든 거야. 이러한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했다. 관여했고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해 줄 것이 예정돼 있었다. 끝까지 내가 관여해서 둘 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잘 끝날 때까지 도와주겠다는 것이 예정돼 있었던 거지. 다시 읽어볼까요?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해서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면 사유통념상 뭐다? 중개행위다.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A는 개공, 갑은 중개보조원,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얘는 출근도 안 합니다. 혼자서 중개업을 하는데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던 걸 얼마 전에 B한테 팔았걸랑요. 근데 아직 잔금을 치르긴 전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상은 갑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 임차를 하러 찾아온 을에게 이 나쁜 놈이 이 오피스텔을 보여줘 내 것이라고. 그리고 특별히 너에게 전세로 줄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고 전세금 받고 튀어버린 사건이었다. 이때 개공이 공제 가입했잖아. 공제. 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누구 행위가 이 갑의 행위가 과연 중개 행위냐. 자, 그때 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 계약서를 보면 문제가 됐던 게 중개사무소 명칭이 적혀 있어. 사무소, 중개사무소 명칭 적혀 있고 이 갑이 확인설명서까지 교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개로 보여지는 거지. 그런데 판사님 뭐라고 그랬느냐면 임대인은 누구고 갑이고 임차인은 누구다? 을이다. 그러면 이 갑은
이자와 직접 계약을 한 거야? 아니면 임대차를 중개한 거야? 그렇죠. 직접 계약을 한 것이지 이걸 중개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제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지. 이걸 두 사람 사이 임대차를 내가 중개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핵심이 거기에요.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한 의뢰인 을과 어떻게?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적혀있고 확인설명서까지 교부되었을지라도 그 갑의 행위를 객관적 사유 통념상 임대차를 중개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자, 다음 30조 2항은 아까 읽었죠. 사무소 제공. 밑에 판례 읽어볼까요? 갑이 내 사무소를 을에게 중개의 장소로 제공했고 을이 임대차 중개했고 보증금을 전달해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걸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이때 보증금을 들고 튀는 건 무슨 행위였어요? 아까 중개행위. 내가 전달해줄게라고 받았다 튀는 건 중개행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을의 행위는 중개행위니 갑은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이 대판이죠. 두 번째 대판은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30조 1항뿐만 아니라 2항을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도 포함하니까 30조 2항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공제금 주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자, 개공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는 홍탁에 든다. 이게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에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나와도 맞아요. 밑에 보증의 종류. 보증보험 공제는 내가 가입하는데 얘가 타죠. 의뢰인이 타는 거니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탁금 폐업 또는 사망 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이거 참 시험에 잘 나오죠. 밑에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하라. 그래서 법인이 주된 사무소 두고 분사무소 3개 두었다면 2억 더하기 3억이니까 5억 이상 보증 설정이다. 법인이 아닌 개공은 1억 이상이고 특이한 게 우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1,000만 원 이상인데 주의할 점은 지역 농협도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 농협도 신고하는 걸 주의하신다. 자, 5번. 그럼 개공을 언제 하느냐?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업무 시작 전. 그러니까 저 위에 법 30조 3항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이니까 그냥 업무 개시 전에 그래도 맞고 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맞고 보증 설정에 신고하라.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해 주었다면 그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밑에 추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보증 설정이라 업무 개시 후 즉시 보증 설정이라 다 틀려요. 뭐 등록을 신청할 때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런 것도 맞아요. 자, 밑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 요건이라는 게 등록 신청 전에 갖출 요건이잖아요. 등록 요건은 아니죠. 등록 후에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서류는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건 아니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다고 공부했죠.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기존의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공백기간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언제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이러면 안 돼요. 다음 2번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 신고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적으세요.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X. 공백기 생기면 안 돼요. 만료일부터 15일 X. 자, 양거라 4번도 겁나 중요하죠.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이 아니고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이 두 문장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나와요. 특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게 잘 나와요. 언제?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에 뭐 이쁘다고 집 안 사고 돌아가는데 붙잡고 이거라도 듣고 가. 이거 좀 갖고 가. 이게 아니라고. 완성된 때. 자, 밑에 제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설명 안 했어.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못을 제공하지 않았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취, 약한 것은 100만 원. 자, 밑에 보증금이 지급,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어.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지급받고 싶어. 그럼 다음에 서면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해야 돼요. 합의서도 되고 판결문 조서, 합의서, 판결 조서. 자, 밑에 양거로 2번. 거래 당사자에게 현재 1억 5천의 손해가 발생했다. 합의서, 판결 조서 내면 얼마만 줘요? 1억만 주지. 나머지 5천은 별도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보증금 공제, 구상권, 공탁 어차피 내 돈. 그러니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된다는 거지. 문제 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한다. X.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알겠죠? 동그라미 3번 분사모서에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증기관에 청구할 때는 법인 전체 보증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밑에 판례는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요. 그 중개사고는 계약서 썼을 때 이미 터졌죠. 근데 손해는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데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양으로서 동그라미 4번 겁나 중요하죠.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물어줬어. 며칠 안에?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일 때 어떻게 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일 경우에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15일. 중개사법에 딱 한 번 나오는 15일입니다. 보증보험 공제인 때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일 때는 부족금을 보전해야 돼요. 밑에처럼 동그라미 4번처럼 두 줄이 다 나오면 당연히 맞는 거고 밑에 X는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는 보증보험 공제 뜨면 뒤에는 다시 가입, 앞에가 공탁 뜨면 무조건 보전 이렇게 푸셔야 돼.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됐습니다. 금지행위 합시다. 금지행위. 다음 페이지. 금지행위는 누구한테 적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자, 금지를 위반했을 때 우리 개공은 뭐 줘요? 개공은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지행위는 임금. 금지행위는 임금. 소공은 자격정지. 금이 투. 형벌은 별도죠. 판, 매, 명, 수. 1-1. 그 다음에 관직, 쌍투. 3-3. 형벌은 별도입니다. 중개보조는 행정처분하고 형벌만 받는 거죠. 자, 판부터 시작합니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거짓말치고 뻥치고 구라쳤다는 얘기지. 그 밖의 방법, 하자인데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는 금지행위 5. 밑에 동그라미 1, 2번 이거 다 시험에 나와요. 개공과 매도인 둘이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기고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팔고 차익을 둘이 취했다.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 또 확정되지도 않은 토지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걸 설명하고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금지행위.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하자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았어. 소송이 진행 중인데 또 경매가 예정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어. 다 금지행위라다 이거지. 판례는 뭐냐면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아니 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격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고 돼 있잖아요. 됐어. 자, 두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판했고 판. 자, 중개대상물 매매업.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직업이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면 중개대상물로 뭘 해야지? 중개업을 해야 할 것이지 이걸 당신들은 뭐 하지 마라? 매매업을 하지 마라 이거잖아. 지금 매매업을 하지 마라. 우리 투기 우려되니까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금지인데 몇 번부터 업인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매매업이라고 나와요. 밑에 있는 것처럼 토지의 매매업, 주택 매매업, 상가 매매업, 아파트 분양권 매매업, 특히 주의할 점은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매매업도 금지라고 문제 푸셔야 된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이렇게 써줘요. 시험에 나올 때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업 금지 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금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항공기 뭐 이런 거 선박 이런 걸 문제 내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재작년에는 건축자재 매매업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자재 매매업.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어떻게 냈냐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자재 매매업을 이렇게 냈어요. 그럼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왜 써졌냐면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받잖아요. 법인은 그 건축자재 매매업을 못한단 말이지. 확실히 문제를 내기 위해서 법인이 아닌 개공이 건축자재 매매업을 했다. 그러면 금지는 아닌 거지. 아닌 거죠. 그들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주의할 점이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이게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임대업. 임대업은 매매업은 아니잖아요. 임대업은 금지에는 아니다고 문제 푸는데 다만 이때도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제가 써드렸죠. 거기다가. 법인인 개공은 임대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지 임대업은 못하니까.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공이 주택이나 상가, 매매업, 임대업 했다.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풀어주면 좋겠어요. 아직 시험이 안 나와서 유력한 후보로 밀고 있어요. 지금. 자, 세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이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 간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복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중개업을 했으니 당신은 3-3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요즘에 이 거래 당사자들이 참 똑똑하죠. 특히 여기 무크랜드 공부하는 친구죠. A가 뭐래요? 사정이 있는데 내 거 좀 이름 좀 빼고 쓰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러래. 이 친구는 바로 눈치채. 무등록 중개업이네. 내가 인강에서 배웠던 친구 설렙니다. 계약서 다 쓰고 잔금 때 복비 달라고 그래. 이 친구 뭐래요? 사장님은 3-3이더라. 복비 못 받는다는 얘기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A가 너 공부해? 너 공부하지? 무크야 또? 진짜. 야 내놔. 그럼 복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랬더니 아니래. 판례가 나왔는데 거래 당사자와 무등록 중개업자 사이에 체결한 보수 약정은 무효야.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못 받아. 그런 것이. A가 제대로 배웠네. 제대로 배웠어. 야, 그러면 너 내가 무등록 중개업인 거 알았네. 알았으니까 너 나도 빵 가고 너도 같이 가자. 공법이네. 같이 가자. 빵. 그랬더니 뭐래?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A가 똑똑하네. 됐어. 야 가. 그랬더니 복비 굳은 거죠. 점점 A를 설 자리를 잃어간다. 근처 개공을 찾아간다. 개업한 지 석 달, 계약서 한 장도 못 썼어. A가 찾아가. 요즘에 많이 힘든다는 소식 들었어.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서 데려올 테니까 앉아서 계약서만 써. 이제 날도 덥고 뭐 시원하게 앉아서 계약서만 써. 우리 5대5. 뭐래? 콜. 그러면 나는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또 맞들여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라고 하면 당신은 1-1로 처벌한다 이거지.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했다는 거지. 협력. 시험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 두 줄 읽어드릴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금지행위 O라고 풀면 되고, 밑에 주의에 있는 것처럼 얘는 3-3인데 얘가 1-1행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까지 읽고
실수로 3-3 이게 고르면 안 되거든. 그자를 묻는 게 아니야. 그자임을 알면서 의뢰받은 자, 그에게 명의를 영하게 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 자는 몇 년이다? 1-1이다. 이렇게 외우는. 뼈다가 2개 서 있는 걸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됐고 4번. 4번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복비 초과지 뭐. 이 문장만 가지고도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중개 보수를 받았는데 300 받았는데 더 받았어. 200을. 더 받은 거 어떻게 했어요? 감사비, 사례비 이렇게 받았다는 거지. 그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왜?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선물 받으면 돼, 안 돼? 선물. 안 돼. 금품 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사법은 초과해서 받았을 때 처벌 규정만 두고 있어요. 처벌 규정만 있고 초과 부분이 유효냐 무효냐, 즉 이 초과 금지 규정이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규정이 없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대파는 이건 무슨 규정이래?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한도를 중개보수 초과 금지 규정은 중개보수 약정 중 한도 초과 부분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다. 자, 오른쪽 가서 중개보수 받았어. 근데 실비를 별도로 받았다. 이건 위반이 아니에요. 중개보수 받고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순가중개계약은 옛날에 10년 전이나 나오고 요즘엔 잘 안 내거든요. 왜냐면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것이 우리 법에 없잖아요. 근데 순가중개계약은 이런 거예요. 개공한테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그리고 10억을 초과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초과된 금액은 사장님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걸 순가중개계약이라 해요. 그럼 복비 초과 가능성이 높지. 그러나 순가중개계약 그 약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약정만으로. 그래서 중과중개계약 자체는 금쟁이 아니고 추후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는 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중개보수에 별도로 감사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거, 또 선물 받는 거 다 위반이 아니에요. 다 위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분양대행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분양대행은 중개보와 구별되는 업무다 보니까 분양대행하고 받게 되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밑에 이제 지문 보면요. 1번, 4번 되게 중요하죠. 1번은 왜 금쟁이 아니에요? 앞에가 분양대행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 뒤에는 분명히 부피 초과라고 써져요, 문제는. 중개보수 초과만 읽으면 그건 순진한 사람이죠. 중개보수 초과 써 있으면 앞에 뭐라고 쓰면 읽어야죠, 앞에를. 꼭 앞에 읽는 습관을 가르세요. 문제 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고 중개보수 초과했다. 이렇게 쉽게 내겠어요? 바보예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중개보수 초과라고 써 있으면요. 웬만하면 앞에는 그 분양대행, 이게 중개가 아닌 게 들어있어요. 금쟁이 아니고. 4번 볼까요? 4번. 4번도 왜 금쟁이 아니에요? 권리금 있잖아, 앞에.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은 중개가 아니잖아요.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2번, 3번. 2번, 3번은 우리 분양권일 때는 총분양대금, 총분양가의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계약금에다가 기납부한 중도금에다가 또 프리미엄 합한 금액, 이것을 거래금액으로 해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2번 일부 중도금이 납부된 분양권 매매 중개하고 총분양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복비를 받았어. 그럼 금쟁이 O. 그 다음에 계약금의 기납부한 중도금의 프리미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보수를 받았어. 금쟁이가 X 이렇게 부르는 거지. 밑에 판례는 첫 번째 것이 그 제주도 사건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계곡이 땅 주인한테 내가 당신한테 팔아줄게. 당신 땅을 내가 농지인데 택지로 개발해서 팔아줄게. 얼마 안겨줄게. 그랬더니 뿅 갔어.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드는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한다. 그래서 실제 계곡이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상물 철거, 상하수도의 설치, 도로의 개설 뿐만 아니라 지적 분할까지 해가지고 땅을 팔고
그리고 너한테 얼마 안겨주고 내가 나머지 먹었다는 말이지. 근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나를 개공, 포비, 초과로 찔러버린 거지 지금. 그랬을 때 판사님은 자, 토지를 분할했고 택지로 조성해서 일부를 타에게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이득을 취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중개행위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이때 중개보수 초과가 아니다 이거죠.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밑에는 읽어보십시오. 좀 전에 했던 분양권에 관한 내용이죠. 자, 아니 세 번째 그 분양권이고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잘못 봤네요. 당좌수표, 한도 초과는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그 받는 시점에서 이미 금지는 된 거니까 나중에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어서 돌려주었어도 여전히 위반이라는 대판이잖아요. 세 번째는 그 분양권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뭐냐면은 개공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우리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그 말이거든. 그 시도조례,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착오로 더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착오니까 처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개공은 판사님은 착오 아니야. 이걸 착오로 인정할 수 없어.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초과해서 받은 것을 정당한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 처벌 대상이 된다. 네가 지자체 조례를 제대로 해석해야지 그럼 누가 해석하냐 이거지. 이건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 네가 제대로 해석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해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밑에 네 번째 거는 뭐냐면 A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B는 그 상가 임차인인데 그 가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교환해서 교환. 그러니까 어떻게 있냐면 앞에 토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의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까지가 이만큼이에요. 건물의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 이렇게 묻고 이걸 교환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임차권을 교환해서 도와줬으면 중개지. 중개인데 가게 파는 거 권리금 알선 도와주는 건 뭐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닌 거죠. 근데 개공이 이거 복비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눠서 받은 게 아니라 합쳐서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았다는 거야. 포괄적으로 받았어도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 보수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자, 뒷장합니다. 판매 명수, 이제 관직상투 갑니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입니다. 청약 통장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주택법 65조에 보면은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해서 공법책을 보시면 공법의 주택법 보면은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그 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하면 안 된다 이거지. 주택조합원 지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뭐 밑에 동그라미 1번 있는 것처럼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증명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들이야. 이러한 것들은 주택법에서 양도, 양수, 알선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양도, 양수, 알선한 자는 다 주택법 위반에 따라 3-3이에요. 거래 당사자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얘기고 개공은 주택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이 다 들어가요. 주택법에는 알선한 자도 처벌한다 돼 있거든.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나오진 않고 주택법 위반이야 그래도 5, 중개사법 위반이야 그래도 5예요. 근데 일반인이 알선하면 주택법 위반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거의 매매 교환을 중개해서 매매업했어. 다 위반이라 이거야. 중개에도 3-3, 매매업에도 3-3.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 중개에도 3-3, 매매업에도 3-3. 딱지를 중개에도 매매업에도 3-3. 딱지를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라. 네, 동그라미 2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었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이거는 장내 건물인 중개대상물로 보니까 위 금지정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중개대상물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9페이지. 요약집 9페이지. 요약집의 9페이지를 보면은 판례 5개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걸 보세요.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특정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지 이를 금지행위에서 개공의 해서는 아니 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여기서 나온 대판이에요.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된 사건인 거죠. 다시 66쪽 돌아옵니다. 6번. 뭐 하지 마세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하지 말아요. 이자가 중개 의뢰인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어떤 계약도 직접 다 해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개 의뢰인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전부 다 위반으로 푸시는 것이 바로 직접거래 기역과 니은입니다. 기역과 니은. 디귿번은 대리인을 보냈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의뢰인이 개공이 뭐라고 주장해? 이자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판사님 뭐래요? 야, 걔가 개여야. 그래서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샀다. 그래도 위반이라고 문제 푸시는 거지. 밑에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이 아니라고. 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이게 무효가 된다면 집 샀어. 집값 떨어져. 돌려줄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저 밑에 직접거래가 아닌 경우는 첫 번째는 개공인 중개로 가족명의 샀다. 이건 위반이 아니에요. 가족명의 사는 것은 위반 아니고 또 생활정보지에 나온 물건 내가 샀다. 이건 직접거래가 아니지. 그자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니까. 3번이 디귿번이 중요하죠. 갑도 개공이고 을도 개공이고 병도 개공인데 자,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적을게요.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 의뢰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매수 의뢰를 받은 병의 중개로 갑이 매도하였을 때 이것은 다 뭐가 아니다. 직접거래가 다 아니다. 다른 개공의 중개로 사고 파는 건 직접거래가 아니다 이거지. 쌍방대리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금지행위입니다. 당사자 동의 있어도 안 됩니다.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지이고 일방대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른쪽 이 지문 볼게요. 1번. 개공이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면 직접 거래 5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개공이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모두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쌍방대리니까 금지행위죠. 3번은 개공이 매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금지행위가 아닌 거죠. 이게 일방대리예요. 특히 일반어가 3번을 잘 읽어보세요. 분석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다음 7번 갑니다. 7번, 8번은 투기조장 행위.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했어. 등기하라고 탈세 투기 목적으로 등기하라고 매매했으면 미등기 전매한 거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A, B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다시 되파는 걸 개공이 도와줬다는 거죠. 탈세 투기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하지 않고 다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알선했다. 중개했으면 바로 투기를 조장한 거죠. 투기 조장, 미등기 전매를 도와줬다는 거지. 미등기 전매한 자는 무슨 법 위반이냐? 밑에 적혀 있어요. 미등기 전매한 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에 1억이나 돼요. 미등기 전매한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공은 중개사법 위반으로 3-3이 되는 거죠. 근데 미등기 전매를 도와줬는데 결과적으로 이자에게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샀는데 이걸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계약금 몰취당하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싸게 되파는 걸 도와줬다는 거지. B가 갑한테 너 주고 나 주자고. 개공이 뭐래요? 내가 언제 투기 조장했냐고. 손해 조장했지. 근데 판사님이 웃기고 있네. 그래 너 투기 조장이야. 그랬던 거죠.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 조장이다. 또 무허가 건물 중개하는 것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무허가금을 중개하는 거 금쟁이 아니에요. 8번 하나 더 있죠. 투기조장이.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그래도 이제 투기조장이 되죠. 전매가 일정 기간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어도 당연히 투기조장이라고 해야 되죠. 자, 금쟁이 마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중개보수부터 이어지겠습니다.